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순실, 박근혜, 전두환 등 권력형 비리의 미납 추징을 전담하는 범죄 수익 환수부를 어제부터 가동했습니다. 임시부서가 아니라 아예 상설부서로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부서와 협력하고 국제적으로 형사사법 공조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권력형 비리로 부를 축적한 자들에 대한 단죄는 그들이 축제한 자산을 끝까지 수익해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지 제대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우린 나라를 통째로 넘긴 친일파의 재산 환수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덕에 친일파의 후손들은 명문학원 설립하고 유학을 가고 또다시 엘리트가 되어 부의 대물림을 하는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졸 이하가 66%에 이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국내는 물론 그들이 해외로 빼돌린 자산들 마지막 한 푼까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전부 환수해야죠. 그렇게 못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닌 겁니다. 범죄 수익 환수부의 권투를 빕니다. 김호준의 박수였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범죄 수익 환수부 이런 거 생겼어야 돼요. 오래전부터. 네, 뉴스공장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것들인데요. 드디어 네.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드디어 이제 상설 부서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지검 윤석열 지검장 하에. 우리가 이제 뭐 일제 청산 못했다고 프랑스 예 들고 그러는데 프랑스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 거지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도 그 부역자들 재산을 전부 환수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다 분배해버렸어요, 그때. 예. 뭐, 벨기에 같은 나라도 다 환수했습니다. 개인 재산 몰수하고, 만약에 부역자가 사망했다. 그러면은, 그 가족들한테, 가족들 재산을 몰수해버려서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는 거거든요. 예. 시한도 없어요, 시한도. 예. 우리는 친일파라고 감옥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부역자 처벌을 이렇게 단 한 명도 안 한 나라도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면 안 될 텐데요. 2016년 기준으로 보면 환수 금액이 3%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에 출범한 것들에 대해서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1세대가 부역을 했어요. 근데 재산이 부역한 덕분에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2세는 그 재산에 또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권력 혹은 그 주변에 가서 또다시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반면에 그 싸운 사람들은 혜택을 못 입고 거꾸로 돼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아무리 오래 걸려도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 예. 꼭 환수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6개월 이 얘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6개월 전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런 거 시작할 때 사실 그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박근혜 최순실 집중해야 되는데 전선을 흐트러뜨린다고 뭐 다 쓰고 해봐야 되냐. 다 끝난 건데 뭐 하나만 하다.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왜 안 됩니까? 해보지도 않고. 예. 사실 다들 다스 주인이 누군지 뻔히 알고 있었잖아요. 기자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참여행사니까 다 몰랐나요? 다 알았죠. 그냥 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고. 예. 반드시 해야 한다. 해외 도피 재산 있죠. 최순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찾아내야 한다. 범죄 수익 환수부 이름 좋네요. 예, 다스 해외 공장에서 빠진 돈들이 있다라는 소식들을 몇 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것이 비자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환수 제대로 안 하니까 다 해외로 빼돌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1세대에서 뭐 감옥 좀 가고 그 재산은 고스란히 남아서 2세대가 또 누리고 또 부활하는 거예요. 최순실도 이 재산 다 뺏지 않으면 자기들이 일해서 번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환수해야 된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자들도 이런 거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끝까지 찾아야 되는 끝까지. 예. 제가 10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 쫓아다녔듯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최순실 사태를 방조한 책임이 크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했던 우 전 수석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뉴스가 문제가 아니라 김은지 기자가 지금 감기가 들어가지고 보니까.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맹맹이의 발음도 뭉개지고 큰일 났어요. 제 발음을 보완해줘야 되는데 비슷한 발음이 됐습니다. 자, 예, 방심하다가 감기 걸렸는데 다들 좀 조심하십시오.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모른다고까지 부인했죠. 예. 네, 그래서 재판부가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라면서 이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재판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알면서도 사실은 방관, 소극적인 거거든요. 그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협조했죠. 예. 그런 정황 너무 많은데, 그리고 이 재판이 너무, 형량이 너무 낮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재판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예. 네, 또 다른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공무원과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받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이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만큼 이제 끈떨어진 개인이 돼서 예. 재판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점점 늘어날 겁니다. 예. 사실은 초기에 진작에 인정하고 갔으면 지금 좀 끝났을 수도 있어요. 더 파지 않고 검찰이. 원래 이제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구속영장 계속 기각되면서 그렇죠. 계속 검찰이 더 팠거든요. 예. 혐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자, 우병우. 이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안 남았네요. 소위 국정농단 사태 관련해가지고. 예, 다음 주에 우선 결심 선고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채용비리 자체와 수사외압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수사단이 그제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2016년, 2017년 강원랜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의 주요 관계자인데요. 여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환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다고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예, 바로 직전 검찰총장이에요. 예. 검찰이 바로 직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적시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수사 의지가 지금 보통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잘못 수사하면 큰일 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권성동 의원이 계속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름이 채용 청탁하는 명단에 써 있거든요. 네, 예. 그렇죠. 또 대포폰에서 나온 통화 녹취에도요, 권 의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최흥집 전 사장. 예, 강원랜드 사장이었습니다. 채용 관련해서 뭐 거의 95% 이상, 전부죠, 전원. 예. 사실상 전원, 그 청탁 비리가 있는 그 채용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예요. 예. 그 당사자인데 이분의 대포폰에서 그 통화 기록이 나옵니다. 권성동 의원과.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던 그 녹취가 아니라 통화 음성 파일이죠. 예, 그렇죠. 그걸 왜 저장했는지 모르겠는데 음성 파일에서 뭐 권성동 의원과 이야기를 해봤냐 또는 뭐 고검장을 통해서 뭘 막아라 이런 수사 외압에 대한 정황이 나와요. 거기 이름도 나오고 통화 기록도 나오죠. 권성동 의원 이름이 채용 청탁 리스트에 옆에 써 있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까? 비서관이었습니까? 예, 비서관이었습니다. 비서관도 채용 비리로. 네, 그건 다른 건으로요. 감사원이 특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 그 비서관의 그 컴퓨터를 압수하겠다니 거기에 권성동 의원한테 채용을 청탁하는 편지가 써 있어요. 예. 네, 그러한 내용으로 보이는 건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본인이 쓰긴 썼는데 안 보냈다고. 안 줬다라고 하고 있죠. 예. 간직한 거죠, 간직.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꼭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남의 방송사 방송이긴 한데 블랙하우스를 한번 보셔야 돼요. 예. 여기서 강유미 씨가 이 권성동 씨를 찾아갑니다.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인데요. 저도 그 부분만 봤는데 예, 강유미 씨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기자들도 이렇게 못하거든요. 예, 강유미 씨가 권성동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의 검찰 출신의 삼선의 막강한 권력에 개인적인 캐릭터도 대단히 까칠합니다. 예, 기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한 국회의원이죠. 예. 쳐다가지고 꽃을 들고 가가지고 예. 국회에 몇 명 꽂으셨냐고 직접 물어봅니다. 강원랜드에 몇 명 꽂았냐라고. 예. 복장도 굉장히 남다르던데요. 예. 네. 상 받아야 한다. 전 기자상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들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예. 예,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현직 기자로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아, 강윤미 씨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요. 그 누가 시키신 건지 그 제작진도 정말 지독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가라는 사람은 저지만 네, 그렇게 잘 해낼 줄 몰랐어요. 자, 못 보신 분들은 재방송 보세요. 재방송.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자꾸 이제 거론되니까 노회찬 의원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서관 출신이 법무부에 공채 채용 둔 걸 두고 시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노회찬 원내대표가 1%라도 개입한 사실이 있다면 의원직을 그만두겠다라고 맞받았는데요. 또한 강원랜드 부정 채용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도 같은 취지의 공개 약속을 하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 강원랜드는 그 청탁 의혹 대상이 된 의원들이 있는데 전현직 7명이 다 자유한국당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역공을, 그리고 가장 이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세게 하는 분 중에 하나가 노회찬 의원이에요. 같은 법사위에 또 있기도 하고요. 네, 법사위에 있다 보니까,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이제 노회찬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었습니까? 비서관이군요. 예, 비서관 중에 한 사람이, 사임을 한 이후에. 예, 법무부에 공개 채용이 됐다고 네, 공채로 들어간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사위에 있는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관두고 나서, 법무부에 갔으니까 법사위가 사실은 뭐라고 합니까? 법사위 피감기관이 되는 곳에 갔으니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거 일종의 채용비리 아니냐라고 이제 잘못 건드렸죠. 예. 이건 제가 보기엔 노회찬 대표를 잘못 건드린 거라고 봅니다. 이런 사안은 전투력도 빵빵하고요. 이렇게 말했죠. 제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 저를 떠난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네. 압축해가지고 노회찬 대표는 저희가 고정이긴 한데 사안이 긴급 발생하여 3부에서 인터뷰 잠깐 하려고 합니다. 네,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순 뭡니까? 네, 통일부가 어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오는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온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행사 참석을 위해서인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은 대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당 통일전선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하고 또 잠시 후에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이 관련 보도 관해서 제가 꼭 짚고 싶은 부분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통일전선부장, 대남정책 총괄, 뭐 이런 역할인데, 여기서 보도를 할 때 연합, YTN, 특히 천안함 피격 사건을 주도한 것이라고 기정사실에서 보도하고 있어요. 자기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북한에 가서 들었대요? 이게 이제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영철 통전부장이 오는 것이 이게 우리로 치면 국정원이 하는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건 자세히 이제 제가 정세현 전 장관하고 얘기하겠는데 보도가 다 주도했다고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요걸로 이제 아마도 천안함을 피격한 사람이 맞는데, 이걸로 이제 그 회담을 한다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수 진영에서. 네, 현재 자유한국당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공세를 취할 수 있는데, 연합하고 YTN은 특히 계속 보도 이렇게 하던데, 주도한지 어떻게 하냐고요, 당신들이. 기사를 그냥 주도했다고 계속 쓰던데. 자, 이거 큰 문제입니다. 기정사실화 하는 거거든요, 보도를 할 때.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대법원 출입기자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문을 공개했던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1년 출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9일에 공범자 이재용, 피해자 이재용, 엇갈린 1, 2심 판결문 전문 공개라는 제목으로요. 2심 판결문 전문을 실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자단 내규 위반이라면서 징계한 건을 올렸고요. 그리고 그런 징계를 확정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뭐 기자단들끼리 자신들만의 규율 혹은 내규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 경쟁 속에서 엠바고가 깨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판결문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원세훈 판결문 때는 공개했는데 이런 징계 문제제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2014년 9월 25일에요. 똑같이 오마이뉴스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문 전문을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너무 빨리 공개되거나 전문을 공개해버리면 이제 법원에서 협조를 받을 수 없다. 예, 그런 취지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건데, 기자단 쪽에서. 지금 1년 동안 출입을 못하게 해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과한데, 이건 저희가, 직접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마이뉴스 측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출입기자단의 입장도 누가 인터뷰에 응할지 모르겠는데 삼성이라서 너무 과하게 때린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트럼프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에 플로리다주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에 대해서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교사의 무장을 제안한 건데요. 훈련받은 교사가 총을 휴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또 특수훈련을 받은 교사가 총기를 소지한다면 누구도 총을 가질 수 있지 않은 상황을 피할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주장은 전 국민이 다 총을 가지면 네, 맞서 싸우라는 총기 거죠. 사고가 안 난다는 주장이 정신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보안관이 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심지어 피해자 학생과 부모 앞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러면서 총선 학생이 아픈 사람 정신건강이 예, 그렇게 문제라고 그러는데 시작을 했죠. 본인 정신건강을 점검해야지 어떻게 학생들 문제 제기한 거 이거거든요. 어떻게 고등학생이 기관총을 살 수 있냐. 네. 반자동 소총을 살 수 있냐. 말이 반자동 소총이지 자동으로 쏘는 거거든요. 네, 그 전쟁 무기라는 전쟁 무기요, 전쟁 무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쟁 무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슈퍼에 가면 살 수 있다고. 신분증을 확실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팔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이제 총을 들고 다니면 된다.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예, 심지어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들이 호주 예를 들면서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판매 금지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됐다. 총격 사건 제로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안을 다르게 한 겁니다. 호주에서도 한 20여 년 전에 이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 반자동 소총 들고 와가지고 비싼 사건이 있었어요. 즉각 금지했죠. 그래서 총기 판매를. 그래서 없어져 버렸어요. 네, 학교 그렇습니다. 내에서 이런 총기 사고가. 근데 미국은 학교 내 총기 사고가 이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 거기다 대고 이제 교사가 총을 소지하면 된다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10대들은요. 미 넥스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시태그를 해서 야.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말 거죠. 제정신이 이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줘야 돼요.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총을 빨리 사서 그 학생을 제압했으면은 금방 끝났을 텐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는 논리예요. 근데 대통령이 피해 학생 앞에서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다는 게 그것도 불러가지고 정말. 위례와 제안을 하는 자리에서 네. 나름의 제안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백악관에서 불러가지고 피해자 학생들하고 학부모도 불렀죠, 어째.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관련 보도가 많죠. 네. 그런데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평화민주당 당직을 맡을 수 있다 해서 민주평화당이군요. 죄송합니다. 두 번이나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에 당직을 맡을 수 있다고 해서 예, 화제의 인물이 다시 되신 분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례가 없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인데, 지금 바른미래당 소속이신데, 민주평화당의 당 정책연구원장직을 제안 받으셨죠? 네,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닌데요. 네. 그러면 좋겠다는 그 당내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에서 특히 의원들끼리 총의를 모아서 그러면 내가 좀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 정도 답변을 했습니다. 네. 왜 웃어요? 아니, 정말 공식적인 제안이 있고 하면 맡으실 생각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걸 제가 못한다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못한다고? 왜냐하면, 민주평화당 발기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하고 저뿐 아니라 박주현 의원, 장종석 의원 깊숙이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회장님은 자기 의도와는 좀 달리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네. 아니, 정신적으로 연대하고, 이제, 같이 활동하고 하고는 다르게, 이게 공식 당직을 맡는 것은,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네, 이것을 당원 단계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고, 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공식적으로 통보해왔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실정법은 어긋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결심만 하시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제발 좀 출당을 시키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해결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리고 이게 민주평화당한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전혀 문제가 없죠. 바른미래당이 우습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 자체가 희화화돼 가고 있죠. 이게 이제 당연히 바른미래당에서는 해당형이라고 할 것이고 비판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해당형이니까 누가 해당형이 아니라 그럽니까? 해당형이니까 제명하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는 당원권 정지가 돼 있으니까, 제명을 하라. 근데 제명도 못 하면서, 이렇게 군소리가 많은지, 그냥 그게 더 답답하죠. 네. 네. 준법 투쟁을 하시는 거군요, 지금. 어쨌든. 준법이고 할 것도 없고, 제가 준법하는 것도 아니죠. 그쪽에서 볼 때는 완전히 해당형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제발 좀, 당도 우습게 돼가는 거죠. 거기서 한다는 말이, 기껏 한다는 말이, 비례대표 의원이 당의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다른 방송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갖다가, 정당 보조금 받는, 시험돈 지급기를 보는 게 아니냐. 그거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당의 자산이 됩니까? 도움됩니까? 그 당에?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더 나가서, 지방선거 때 민주평화당 유세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런 현재 선거법에 의해서는 그 후보가 같이 있으면은 연단에서 누구든 지원 요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정을 다른 데 갖고 있는 사람이 경쟁당, 상대방당 후보를 지원 요새하면 그건 해당 행위가 되는 것이죠. 사실 2010년 4월 13일 그 총선 때 민주당 소속의 경남도의원 전현숙 씨가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완전 해당 행위죠. 그럼에도 이제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탈당 못하죠.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떴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당시 대표가 그 전현숙 씨가 이제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민주당에 제명을 해달라고 좀 저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아, 그때 부탁을 받은 저한테 했어요. 저한테. 왜냐 그러면 그 당시 안철수 대표가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김정인 대표, 김정인 비대위원장 만나면 한 테이블에서 행사를 1시간 가도 전혀 눈도 안 마치고 뭐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거북하니까. 그래서 제가 김정인 대표 와서 이러이러하니까 좀 부탁한다 그러고 또 민주당 도당위원장 김경수 의원한테 내가 전화 걸어서 좀 이러니까 좀 제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김경수 의원이 그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흔쾌히 제명을 해줬죠. 이런 게 정치죠. 네. 그때 네, 중간에, 그렇습니다. 네. 네. 중간에 바로 고관을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욱 자세히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접니다. 제가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교섭단체 서명 날인할 때 지금 세 분 3인방 소위 지금 이상돈 의원과 함께 출당시켜달라고 하는 3인방 외에 박선숙 의원도 서명 날인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확인이 안 됐죠 아직. 네,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거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선숙 의원이 이미 정무위 간사직을 내놨고 이미 뭐 그런 것을 여러 군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선숙 의원은 안 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이배 의원은 뭐 일단 서명을 한 것 같은데 거기서도 뭐 현재 출당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 바른정당 특히 뭐 한국당과의 뭐 어떤 연루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남경필 만남 같은 거 거기에 대해서 뭐 최이배 의원도 그 자기 양심상으로 같이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시작할 시점부터 거의 같이 했는데 관계가 최근에는 틀어졌나 보죠? 네,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처음부터 같이 한 사람은 이태규 의원이고.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2016년 선거 때 네. 선대위원 했기 때문에 잘 알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이제 이태규 의원이 박선수 의원한테 좀 밀렸다고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때 총선도 박선수 의원이 주도 좀 실무적인 거. 전략적인. 안철수 전 대표 사람이 맞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렇죠. 그 대선도 뭐 이렇게 깊숙이 뭐 지원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박선수 의원은 원래 정치 생활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뿌리가 DJ 정치죠.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는 같이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이미 호남과 안철수의 고리는 파괴돼 버렸기 때문에 박선수 의원은 연어처럼 고향으로 가야죠. 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은 요새 왜 이 전면에 안 나서나요? 조용하죠. 예. 사실 이 통합 논의를 씨앗을 심은 사람은 이현주 의원입니다. 예. 이현주 의원하고 하태경 의원이 통합 포럼에서 몇 번 하고 해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배란간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만나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은 이거 할 때 뭐 저한테도 뭐 얘기하고 몇 사람한테 얘기하고 어차피 통합하게 되면 안철수 대표는 이제 그만둔다. 대표직 그만두고 지방선거 나가면 뭐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사실상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말이 이제 안철수 대표 쪽에 뭐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그게 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그래서 제가 그때 이현주 의원한테 너무 쉽게 생각한다. 첫 번째 통합이 어렵다. 왜냐하면 호남을 너무 쉽게 본다. 제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를 너무 쉽게 본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원내위원장들 세력도 지지하는 대표당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통합할 때
말하자면 국민의당에서 대표당원 중에서 호남 지지 대표당원들은 이미 다 떴고 약 4,000명 정도의 고수당원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유승민 쪽에서는 그 정도 당원이 없다고 봐야죠. 나 그래서 안철수 대표를 너무 쉽게 본다.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현주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눈밖에 난 겁니까? 글쎄요, 눈밖에 난 게 뭐지?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속에 들어가 보질 않아서. 그런데, 외관으로 볼 때, 통합의 주역이 뭐 최고위원도 안 됐으니까, 그럼 뭐가 있다고 봐야죠.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 지금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잘 지내고 있나요? 보도가 글쎄요. 되는 네, 거.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게 이제 당 대표가 박주선 의원 부의장하고 공동 대표니까 예. 뭐 나이나 뭐로 현재 부의장이니까 항상 언론에서는 박주선, 유승민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구도는 유승민 대표한테 완전히 안 좋죠. 제가 그래서 유승민 대표한테 이해웅 의원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볼 때 난 이게 유 대표한테 좋은 게 아니다. 내가 그래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마찬가지로 안철수 대표를 너무 쉽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박주선 부의장까지 공동대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당이 저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대표한 정당에 잘 간 적이 없고, 너무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저는 유승민 대표를 좀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예. 일단 그러니까 그 당직을 맡긴 맡으실 것 같으네요. 네. 당직을 맡고 나시. 제 뜻보다는 사람은 많은 경우에 뭐 자기 의사보다 좀 이렇게 자기가 뭐 흔쾌하게 동의하지는 않아도 해야 될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때 정책연구위원장이 실제 되시면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정책연구위원장이 될지도 모르는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는데 야당에서는 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벌써 까칠하신데 목소리가 그냥. 아직 지금. 아직 목이 트이질 않아서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하긴 했었는데,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을 지시한 사람이다, 기획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기정사실한 보도들이 보수 매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살해야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지적이 있습니다. 우선 천안함 폭침의 배후다, 이게 밝혀진 적이 있습니까? 당시 정부 발표죠. 그러니까 민관 합동조사단이었지만 뭐 정부 발표인데 정부 발표에도 그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의 배우라든가 주역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어요. 우리도 발표한 적이 없고. 예. 얼마나 치밀하게 조사를 했습니까?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정찰 총국이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볼 때 대남 그런 공작, 예. 군사 공작까지 포함해서 그런 걸 많이 허든되기 때문에 혐의는 뭐 둘 수 있지만은 확증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발표를 못했는데 이걸 뭐 어떻게 추정을 해가지고 뭐 사살을 해야 된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그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쪽에서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역사 공부를 안 해. 실제로 이미 지난 2014년 10월 15일 예. 그때가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예. 그때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회담을 했어요. 예. 그때 김영철이 북측 수석 대표로 나왔는데 그때는 해도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미 남북 군사회담 때 대표단 왔군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판문점에서. 예, 대표로 왔는데. 수석 대표로 나왔었죠. 예. 아, 그렇군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군요.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내로남불이에요. 자기네들 혐의는 괜찮고, 참. 그렇군요. 자, 그 문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또, 계속 다루겠고.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김영철을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이 통전부장이 직접 온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2012년이죠.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과 접촉을 위해서 당시에 통전부장 김양근이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12월 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면 2013년 1월이었든지 하여튼 워커힐에서 환영 만찬할 때 저도 이제 갔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때는 새 정부와 남북 관계를 확실하게 좀 잘 풀어나가자. 그러니까 정상회담 이후에 2007년 10월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대통령 당선자 측을 만나러 왔었고 이번에 지금 몇 년 만입니까? 한 5년 만인가요? 5년 만에 오는 셈인데 이번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와 남북 관계를 좀 제대로 풀어나가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방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오는 거예요. 통전부장이 온다는 것은 의미가 커요. 예. 그냥 회담의 배후 조정자 내지는 최종 정책 결정권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직접 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상당하고 앞으로 남북 관계를 잘해보자 하는 그런 뜻이라고 나는 봅니다. 중간에 사람 끼지 않고 직접 책임자 내려와서 진도를 좀 빨리 내보고 중요한 결정을 누구 거치지 않고 직접 얘기를 전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정도 내려온다는 건. 그렇죠. 예.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예언을 하셨고 딱 맞추셨는데 뭐 남북 관계 관련해 가지고는 정세현 전 장관님이 하신 예언들이 대부분 맞았어요. 예. 대부분 맞았고 그러면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왔다 가고 나서는 어떤 의제를 던지고 가는 셈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가 주제가 될까요? 지금 이제 지난번 김여정 특사를 내려보냈는데 프랑스 부통령과의 회담이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약간 불발됐는데 미북 접촉이 불발된 뒤에 앞으로 미북 접촉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좀 다리를 놔달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좀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을 좀 설득을 해서 미북 접촉 내지 미북 대화 이걸 잘 좀 연결시켜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할 것 같고 따라서 그걸 위해서는 남북 간에 폭넓은 대화를 하자. 고위급 회담도 또 하고 군사회담도 하고 뭐 적시회담이든지 각종 각급 교류 협력과 관련된 그런 회담 같은 것을 좀 폭넓게 앞으로 벌려나가자 하는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 26일 하루를 꼬박 쓰리라고 봅니다. 뭐 전망만 하시면 대부분 맞아왔으니까요.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통전부장을 직접 내려보낼 만큼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역시 처음에 올 초에 올림픽에 사람 보내겠다고 했던 그때 그 이유와 마찬가지로 핵무장은 됐으니까 이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북미 관계를 풀어야 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질문이 아니라 답변을 하시네. 그 답변을 이미 진작에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까지 해서 자기네들 그동안에는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견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히 핵경제 병진 노선 강조했었는데 작년까지 해서 자기네들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경제 쪽으로 방점을 찍어야 되겠다, 비중을 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고 봅니다.
금년 말, 아니 작년 말, 금년 초에. 네. 그게 이제 신년사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년사의 대내 경제 파트를 봐도 굉장히 자세한 그 계획들을 제시를 해요. 그런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그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미북 관계가 좋아져야만 북한이 국제 제재 같은 것을 피해가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진짜 속셈은 경제 발전을 위한 소위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미북 관계 개선 여기에 지금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펜스 부통령은 이제 회동이 불발되고 나서 뭐 북한이 약속을 어겼다고 자기 쪽에서의 자기 버전의 이제 그 회담 실패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미국 내에서 여론도 안 좋고 하니까 그렇게 변명을 했겠죠. 근데 이방카가 오는 게 이게 이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방카가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무슨 정치적 역량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카의 수행원 중에 예. NSC 그러니까 국가안보회의의 아시아 담당 담당관이 갑자기 낀 것 같아요. 아하. 여자죠. 거기도 여자. 근데 아하. 이미 김영철을 그러니까 어떤가 그때 케네스 베라는 또 교포가 네. 북한에 난데없이 들어가가지고 억류돼 있다가 풀려난 적 있지 않습니까? 네네. 케네스 베를 데리고 갔던 DNI 그러니까 국가정보국장이 그 평양에 갈 때 그때 수행을 해서 가가지고 이번에 여자 그 무슨 앨리스 뭐 후컨지 예예예. 가가지고 당시에 김영철과 지금 정보국장이 상대를 했었는데 아하. 네, 그때 배석도 하고 안면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방카보다는 앨리스 후컨과 하는 여자 아시아 담당 한반도 전문가 한반도 담당관이 수행원에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렇군요. 이방카가 뭐 일종의 개인 장사하고 패션쇼하고 뭐 그렇게만 혹은 뭐 그 올림픽 참여만 하고 이미지만 하고 그럴 거면 NSC에서 이 사람이 따라올 필요가 없었는데 요 사람이 온 걸 보면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어떤 비공식이든 만남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방카를 보내는 거는 그냥 이번에 와서 무슨 패션쇼 가라는 건 아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펜스 부통령이 와서 일을 잘못 하고 간 거에 대한 만회. 이거 보완이라고 그럴까. 그 말에 그다음에 또 한국 정부 대통령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좀 전달하려고 하는 우리도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당신이 잘해봐라.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